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227페이지. 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자, 사업 시행 계획의 의미는 공사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는 이 사업 시행 계획,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도 설치하고요. 건물도 건축하고 그리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이주 대책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는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법에서 인가받는다 그러면 다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요. 그래서 시장원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면 이제 철거해갖고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역시 특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그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수용권 줍니다. 수용권.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자, 우리 수용이라는 거는 강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사용권 인정. 그 1번은 보면 자,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꼭 가로는 좀 이따 볼게요. 정비사업을 그 밑에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수용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 가로에 보면 다시 첫 번째 줄에 정비사업 가로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해서 수용권 인정합니다. 그럼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수용권이 없다. 그 얘기죠.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 안 줘요. 왜 안 준다고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재건축한대요. 그 지진 나갖고 아파트 무너져갖고 신속하게 재건축. 이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이 한다고 그랬죠. 조합 만들고 그럴 겨를 없어요. 공공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데 그때만 공익사업으로 가서 수용권 줍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수용권이 없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해서 공공이 할 때만 예외적으로 수용권을 인정. 그다음 밑에 보시면 수용의 절차, 원칙.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 우리 줄여갖고 공익사업 할 때 공, 취득할 때 취, 법률할 때 법, 공취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수용할 때는 항상 공취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요. 자, 1번에서 맨 밑에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 여기 매도 청구 또 매수 청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매도 청구라는 것이 공법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매도 청구는 뭐를 청구한 거냐? 뭐를 청구하는 거냐? 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팔라고 청구. 이 매도 청구하고 구분할 게 매수 청구라는 게 또 있어요. 매수 청구는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 매수 청구는 그냥 청구권에 불과하다. 그래요. 청구권. 민법에서 이제 권리의 종류들을 할 때 배울 거예요. 청구권은 그냥 청구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반드시 매수해 준다 그러면 틀려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에 반해서 매도 청구라는 거. 이거는 팔라고 청구하는 거죠. 매도 청구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행사하면 그냥 법률 관계가 형성. 그래서 매도 청구는 행사하면은 무조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이거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누구 쫓아내는 거냐? 알박기. 알박기를 축출한다 그래요. 알박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알박기? 그래서 미리 사업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자한테 안 팔죠. 나 안 판다. 나 사업하기 싫다. 안 파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럼 시가의 10배 주면 팔고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런 알박기 해갖고 그 뭐 10배 주고 땅이나 건물 샀다. 그거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급등하고 이런 폭리의 투기의 원인이 되는 게 알박기. 그래서 이 알박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권리를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매도 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자, 이거는 수용권이 없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용권이 없을 때. 그럼 수용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그냥 수용하면 끝나요. 그런데 수용은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수용권이 없죠. 그럼 그냥 알박기 다 인정해주면 그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그냥 급등해버리죠. 그래서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는 대신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 청구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매도 청구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고요. 그래서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만? 재건축.
그래서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하면 그냥 무조건 매매 계약에 체결돼서 팔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만 인정하고요. 누구한테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박스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 2번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누굴까? 조합원 X. 조합원이 아닌 자, 우리 소위 비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오늘 말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재건축 조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그럼 1번 동의 안 했거나 2번 건물만 소유하거나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건축 조합원 아니죠. 그 비조합원에게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고 수용권이 없는 대신 매도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저는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용권하고 매도 청구권 개념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봤고요. 저는 이제 철거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시행자는 철거해서 공사하기 전에 관리 처분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방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관리 처분 계획. 얘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회 때는 관리 처분 계획 파트에서 2문제 나왔죠.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니까 먼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분양 신청. 그래서 분양 신청 관련해서 228페이지에 관리 처분 계획 거 밑에 1번 분양 통지와 공고. 자, 그거 한번 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밑에부터 120일 내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밑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3번에 분양 신청 기간,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 그리고 장소, 즉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세요. 분양 신청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래. 공고도 신문에 공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 분양 신청들 하세요. 통지하고 공고.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을 하루 이틀 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멀리 갔다가 분양 신청 못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2번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이 분양 신청을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장이 없을 때는 20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은 줘야 돼요. 최장은 60에 20 연장하니까 최장 80일. 그래서 최소 30일 이상, 최장은 8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하는 기간을 정해주고요. 그럼 이제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하면 돼요. 저는 20평대 아파트로 주세요. 30평대로 주세요. 발코니 확장 여부. 이런 옵션 같은 거 다 선택해갖고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양 신청을 모아서 시행자 취합한다 그러죠. 분양 신청한 것을 모아갖고 관리 처분 계획으로 작성. 그리고 시장 운수 등에게 역시 인가. 이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갖고 그대로 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나중에 아파트 줘갖고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주택이나 건물을 줘갖고 분양해 준다. 이게 관리 처분 방식. 한마디로 자기가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는 게 관리 처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 자,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자, 1번.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즉 분양 신청한 대로 다음이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운수 등의 인가. 그 등이 자꾸 빠져 있는데 시장 운수 등의 인가. 맞죠?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인가란 인가는 다 시장 운수 등.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권한자가 다 시장 운수 등이기 때문에 시장 운수 등 권한자 뭐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그 밑으로 갑니다. 그 이번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한번 볼까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그럼 분양 계획이니까 1번 분양 설계. 그게 핵심입니다. 분양 설계. 분양을 하나씩 설계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동호수 배정이에요. 동호수.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한테 분양을 해줄지 하나씩 동호수를 배정하는 것을 분양 설계라고 하죠. 이게 1번 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한다 그래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
토지 등 소유자 A, B, C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재개발 이제 공사하면은 다 철거하는 거예요. 다 철거해서 싹 밀어버리고 기반시설부터 새로 설치하고 이제 재개발 아파트 새로 아파트도 지어갖고 분양을 해주게 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아파트 뭐 1동이라고 그래요. 1동 501호는 A한테, 502호는 B한테, 401호는 C한테 뭐 이런 식으로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분양해 주겠다. 하나씩 설계하니까 이거를 분양 설계한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동호수를 배정.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도 다 다르죠. 그래서 가액이요. 권리 가액에 따라서 이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가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동호수를 배정을 해주게 되죠. 권리 가액에 따라서 동호수를 배정. 근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가격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정해져 있으니 정형화돼 있으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첨해요. 추첨해갖고 동호수를 배정. 그래서 이런 재개발에서는 권리 가액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추첨해갖고 동호수를 배정.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1층 딱 걸렸다. 제주 똥 밟았네 그러는 거죠. 근데 조합원에게 1층 분양해주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 1층 분양하고 이런 거 없죠. 거의 대부분 로얄층은 조합원들이 쏙쏙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 설계는 동호수 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설계에 따라서 2번 누가 분양받을지 분양 대상자 주소하고 성명 분양받는 자 분양 대상자 나오고요. 그 다음 3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추산액은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아직 확정가는 아닌 거예요. 그럼 분양 대상자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이니까 그걸 소위 분양가라고 하죠. 분양가. 정확하게 하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4번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명세는 목록이라고 그랬죠.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게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종전가라고 부르는 거죠. 종전가. 그래서 이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 이거를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청산금. 예를 들어 갖고 분양가 이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10억이라고 그래요. 10억. 그런데 A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 토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8억이라고 그래요. 8억. 그러면 종전가 8억, 분양가 10억, 차액이 2억. 내야죠. A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3.3제곱미터당 뭐 3천만 원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평이니까 10억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다 정하는데 근데 종전가 얘는 언제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져요. 이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는 비싸지는 거예요.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 반영이었고 이게 포인트마다 탁탁 가격이 한 번씩 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의 단계 포인트 한번 보면 1단계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 한번 지정되면 탁 올라가는 거예요. 탁 튀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했다.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또 한번 탁 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났다. 그러면 또 한번 튀는 거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가 비싸져요. 그러면 이 종전가는 지금 언제가 기준이래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게 제일 나중이다. 그죠? 제일 나중을 기준으로 종전가를 산정. 그 말은 제일 비싸게 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비싸게. 제일 나중에 제일 비싸게 쳐준다. 그 얘기죠. 왜요? 종전가를 비싸게 산정해줘야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익 청산금이 줄어들어갖고 조합원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조합원은 당연히 종전에 내 집 비싸게 쳐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전가는 가장 나중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사업비의 추산액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 밑에 줄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시기.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시기. 이거를 사업비의 분담이라고 그래요. 사업비의 분담.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분담할지 그것도 나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 동네 재개발하는데요. 재개발 공사비가 500억이에요. 근데 조합원 1000명. 그럼 조합원 1인당 사업비 얼마씩 부담?
또 산수 하여튼 500억인데 500명이면 1억이 되겠죠. 근데 1000명이면 반이니까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씩 사업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하고 사업비 분담하는 거 이걸 합쳐가지고 조합원이 궁극적으로 내야 될 돈 조합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 그래서 부담금이 얼마다? 그럼 이 예에서는 청산금 2억에다가 사업비 5천, 2억 5천 내야 새 아파트 분양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부담금, 이 부담금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뭐 등등등 해갖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지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들 핵심만 우려봤는데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 다 들어가죠. 내가 몇 동 몇 호 분양받게 되고 분양가 얼마고 종전가 얼마고 사업비 얼마씩 분담해서 총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조합원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총회에서 조합원이 찬성해야 이제 인가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총회 의결을 거쳐갖고 인가 신청해서 역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럼 밑으로 가셔갖고요.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데 기준. 역시 지 맘대로 관리처분 계획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은 환지 계획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요. 환지 계획.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환지 계획과 거의 유사하다. 왜요? 환지 계획은 토지의 교환,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은 뭘 교환해요?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건물을 건물로, 건물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둘 다 교환 계획으로서 비슷하리한데요.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이라는 거 작성할 때는 대원칙에 적응한지라고 그랬죠. 적응한지란 7가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위지, 면토, 수이환. 자, 7개 고려해갖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라. 이걸 정환지다라고 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정환지 기준 중에서 위치하고 지목은 빠집니다.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위치 필요 없어요. 지목, 다 지목은 건물이 있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면적, 요거 남고요. 면적. 그 다음에 토질, 수리. 농사 짓고 그런 거 아니니까 토질, 수리, 물대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용 상황, 환경. 딱 요 3개 남습니다. 그래서 정환지 기준에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합리적으로 분야해 준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는 위치, 지목 이런 거 고려한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배웠던 개념들 있죠.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 또는 입체환지 이런 거 그대로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은 환지 계획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1번에 그게 대원칙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동그라미, 이용사항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하도록 한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런 거 고려해라. 그 다음에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를 증가, 늘려갖고 주면 증환지, 감소 줄여갖고 주면 감환지에서 대진 업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 증환지, 감환지 가능하고요.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은 증환지도 안 되니까 그냥 돈 주고 나가세요. 이걸 환지 부지정, 정확하게 하면 직권 부지정이라고 그러죠. 직권으로 그냥 환지 대상에서 제외, 분양 대상에서 제외,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대요. 이거를 소위 지분 쪼개기 한다고 그래요. 지분 쪼개기.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1번지. 그러면 이 토지 재개발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니까 여기서 분양권 1개 나오는 거예요. 분양권 1개.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1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토지를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해요. 1에 1, 1에 2. 두 필지로.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이 하나, 여기서 소유권이 하나. 분양권도 2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니까 분양권이 1개에서 2개로 이렇게 늘어나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합원 분양권을 늘리는 거. 이거를 조합원 지분 쪼개기 한다라고 하고요. 지분 쪼개기 이거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지분 쪼개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지분 쪼개기는 대표적인 투기 행위로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 이 땅을 취득해봤자 고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냥 현금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사봤자 나중에 분양 못 받는 거니까 이거를 물딱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 사면은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분 쪼개기 개념이 인위적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늘리는 거, 이 투기행위. 그래서 다 분양권, 조합원 분양권 늘려놨다. 나중에 아파트 다 조합원이 분양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일반 분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돼야 분양대금 갖고 공사비에 쓰는 건데 일반 분양이 없으면 공사비를 다 어떻게 충당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 악화의 주범입니다. 투기. 그래서 지분 쪼개기는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그 분할된 땅을 사봤자 고자는 현금 청산 대상. 분양 못 받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너무 좁은 토지는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증환지가 안 되면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 환지 부지정, 그냥 돈 주고 내보낼 수가 있고요. 또는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지분으로 줄 수 있다. 그럼 건물로 분양해 주니까 여기 건물로 환지하니까 이거를 입체환지 뭐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거다 했죠. 별표.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한다. 자, 우리 분양 설계가 뭐였어요? 동호수 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언제가 기준이래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을 때 기준. 그 말은 분양 신청 다 받아서 작성한다. 그죠? 아니 분양 신청한 대로 원하는 평형대 맞춰갖고 동호수를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을 때 분양 신청을 다 받아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6번. 그 6번을 주택 공급 기준이라고 그래요. 주택의 공급 기준.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대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게 되는데 이 주택의 공급 기준. 이 주택을 공급한다고 주택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리처분 계획에서 직접 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 거냐. 주택의 공급 기준. 그래서 6번. 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또는 1주택을 공급.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 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딱 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주택은 몇 개 주는 거래요? 한 개 준다. 그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종전에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느냐 관계없어요. 그냥 1주택이요.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들이 또 쫙 나오는 건 버라이어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은 그 이제 예외들 쭉 나오는데요. 자, 중에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그렇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분양해 줄 수 있다. 그럼 종전에 10채 소유하고 있었으면 10채 그대로 다 분양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종전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대로 분양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그 4번은 그 없어졌으니까 4번은 지워버리시고요. 동그라미 4번은 없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3번.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이 사람들 한마디로 공공이죠. 공공이거나 또는 동그라미 2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이거 회사를 얘기해요. 회사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뭐 한 30채 갖고 있다. 그거 다 뭐예요? 실수요죠. 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공공이 됐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든 투기가 아닌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실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그대로 다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투기가 아닐 때. 그래서 그 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면 그 당연한 거니까 항상 논점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밑줄. 그럼 과밀억제권역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한번 봤네요. 우리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그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은 너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으니까 더 이상 과밀해지면 안 된다. 말 그대로 과밀을 억제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과밀해지면 안 돼. 과밀억제권역. 이거 한마디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라고 그랬죠. 우리 수도권에서도 한복판, 서울, 과천, 뭐 성남 이런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하면 서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이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딱 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돼요. 먼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는 예외가 없어요. 재건축만.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일 때는 소유한 만큼 다 분야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그냥 소유한 대로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그 밑에 줄 제외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죠. 또 저 서울특별시가 아닌 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대표적으로 세종시 같은 거 있죠. 세종시.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그럼 서울특별시가 아닌 재건축인데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다시 제외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니까 다시 원칙대로 한 개만 준다. 그죠? 그래서 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가 있는데 다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래도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그냥 원칙대로 한 개만 준다. 그래서 원칙의 예외 그냥 또 다시 예외니까 그래서 이 정비법이 하나하나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법이에요. 그 다음 밑에 3번 하나 더 볼까요? 3번. 자, 종전토지나 건물의 가격, 그거를 종전가라고 그러죠. 종전가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 면적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그걸 종전가 또는 종전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그렇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럼 이거 2개 준다. 이걸 1+1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전가가 비싸면 막 몇십억 해요. 종전 면적이 넓어 막 100평. 그러면 원칙대로 한 개만 준다면 큰 거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대형 아예 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 선호하는 게 아니죠. 점점 소가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종전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을 때는 그냥 한 개 주는 게 아니고 쪼개갖고 중형 하나, 소형 하나 또는 소형 하나, 소형 하나 이런 식으로 2개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개갖고. 그래서 2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 이하로 한다. 그 60제곱미터를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소형주택. 18평 이 정도 되는 거죠. 소형주택. 그래서 저 큰 거, 종전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을 때는 큰 거 하나 대신 중형 하나, 소형 하나 또는 소형 하나, 소형 하나 이런 식으로 2개로 쪼개갖고 줄 수가 있다. 이게 2주택이라는 거죠. 2주택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고요. 뭐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 원칙은 1주택이요. 그런데 투기가 아닌 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소유한 만큼 다 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면 다시 원칙대로 하나만 준다. 그리고 종전가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으면 큰 거 하나 대신 2개로 1+1. 그래서 2개로 쪼개갖고 또 줄 수가 있다.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이제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 그래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 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그래서 맨 밑에 볼까요? 5번. 건물의 철거.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 이게 다 한마디로 철거해서 공사를 하게 한 조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사용수익의 정지.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뭐 등등의 권리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권리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즉 다 공사 끝나고 분양을 해줄 때까지 이제 종전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종전 토지나 건물 다 비워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 왜요? 관리처분 인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종전 토지나 건물 다 비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 그죠? 그거를 사용 수익을 정지시킨다라고 하고요. 이제 다 비워주고 나가야 되니까 그 2번 볼까요? 정비사업의 시행. 그 정비사업 시행한다는 게 철거에서 공사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딱 끊습니다. 그럼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은 이제 기존 주택에 임차인 못 살게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재개발 주택 A가 소유하고 있는데 A가 갑한테 임대차 설정해갖고 갑이 임차인으로 이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 들어가면 못 살게 됐죠.
당연히 나갈 수 있게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도록 해죠.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빼줘야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요 주택의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 갖고 2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2억. 원칙은 누가 해줘야 돼요? 집주인 그러면 안 되죠. 임대인. 임대인이 2억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나 내일 나갈 테니까 내일까지 보증금 2억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2억 탁 해줄 수 있어요? 뭐 능력자도 아니죠.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못 받으면 안 나오고 버티니까 철거해서 공사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돈 많은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순자 가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조합한테 와서 보증금 내놔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조합이 대신해 주면 이제 임차인은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조합은 원래 줘야 될 A한테 구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구상 관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 못 살게 된 임차인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 임차인들은 못 살게 됐죠. 나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 밑에 3번.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경우 있죠.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이런 규정에 따른 최소 계약기간, 이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그래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하는 것을 적용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년 이상으로 한다. 이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2년 이상으로 한다. 그 말은 최소 몇 년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2년.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간은 최소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즉 2년 보장 안 해준다. 그죠? 언제부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왜요? 관리처분 인가 남은 이제 철거 예정인데, 아니 관리처분 인가 나왔고 철거할 주택에 임차인으로 딱 들어왔고 나는 주임법에서 2년 보호받으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철거해서 공사 못하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이런 보호해주는 규정, 이런 것들 적용 안 합니다. 언제든지 철거 들어가면 다 내보낼 수 있게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중개사가 이런 임대차 계약, 이런 철거 예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 이거 확인 설명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반드시 확인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한다. 언제부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마디로 철거하기 위한 조치죠.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종전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 정지 다 집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야 되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시행자한테,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 이제 공사. 그래서 공사 한 3년, 4년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아파트도 짓고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시장 원수 등에게 준공 인가. 그리고 시장 원수 등이 저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으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 공사 완료 고시가 나면 이제 정비 사업의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시행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새로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분양,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분양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되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대로 주택을 공급 분양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A한테 500일로 주기로 정해놨으면 공사 끝나고 A한테 500일로 그대로 분양해 주는 거죠. 이 분양해 주는 것을 소유권 이전.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분양합니다. 고시. 이전 고시가 나면 이제 정비 사업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전 고시의 효과도 다음 날 발생.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고시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저 쉽게 얘기하면 A는 새로 분양받은 이 아파트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이전 고시 다음 날. 항상 취득하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취득하는 것은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이 뭐예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원인. 항상 우리 부동산 물건을 취득한다. 민법에서 원인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게 있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 다음날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 무슨 법 하고 있어요? 또 공법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전 것이 다음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날 취득.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해줘야 되죠. 그 분양 등기까지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건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전 것이 다음날 등기 없이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청산금이라는 것도 이전 것이 다음날 확정돼서 시행자 징수 교부합니다. 우리 청산금이 뭐였어요?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 분양가 10억, 종전가 8억, 청산금 2억. 이것 언제 확정되는 거냐? 이전 것이 다음날. 왜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다음날 취득하죠. 그럼 반대급부 돈도 다음날 확정. 그래서 이전 것이 다음날부터 시행자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그래서 돈 계산하면서 사업이 끝,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대로 주택이나 건물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관리처분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우리 한번 따져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심만 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보니까 정비사업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비법이 복잡해요. 그냥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면은 가장 짜증나는 게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은 욕심부려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문과정에서 들은 거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정비법 문제 중에서 최소 2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거지 정비법은 너무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 해서 정비법은 입문과정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좀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법률. 자, 우리 교재는 그 옆에 주택법 먼저 나오는데요. 자, 건축법이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의 기본 개념이 있어야 주택법도 우리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일반법,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순서는 주택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인데 그런데 설명할 때, 수업할 때는 건축법을 먼저 해야 주택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자, 건축법 이어서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